고려의 멸망을 참 길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고려사를 잘 안 배워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이성계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고려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는 중국이 원나라가 고려의 상국, 원나라는 멸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그걸 눈치챈 공민왕은 원나라에 있다가 왔거든요. 그리고 춘자 임금들 엉망진창 되는 걸 다 봤거든. 잡혀오고 유배가고 죽고 하는 걸 봤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개혁 정치를 했지만 신돈한테 많이 의지를 했죠. 그러나 실패를 했어요, 결국. 그리고 살해당하는 혼란기가 있었죠. 쌍화전 보셨어요? 네. 재밌죠? 재밌어요. 혼자 봐야 돼, 혼자. 같이 못 봐.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에 고려 말에 드디어 유교 성리학이 넘어와요. 암향이 중국에서 원나라지 그때는 중국이 원나라에서 새로운 그 이론 공자님 말씀이 잔뜩 다 담긴 성리학을 가지고 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 또 강화도예요. 그거는 비바람이 불어서 갔어. 강화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강화도 교동에 있는 그 향교가 그래서 가장 넘버원이에요. 강화도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무덤이 다 강화도에 있죠. 쫓겨난 임금들, 쫓겨난 대군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 성리학에 딱 몰입이 된 소위 말하는 신진사대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원나라의 미래를 못 버린 친원파, 기득권층이죠.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친명파가 갈등, 그런 국면에 고려가 멸망으로 같이 됐고, 외적인 요소로는 이 외적이 너무 많아서 홍건적, 이 왜구는 우리가 생각한 도적대 정도가 아니에요. 500척이 왔다 그러면 전쟁이지, 이게 무슨 왜구야. 아무튼 근데 이런 거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인 세력이 눈에 띄게 올라가죠. 문인이 설 자리가 없어요. 말빨이 안 서요. 우리도 전쟁이 이어지면 국방부 말빨이 세지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다가 결국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고려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멸망이 됐고 경제적인 멸망은 과전법으로 아주 고려가 절단난 거예요. 과전법이란 다 우리 배웠잖아. 고려 때까지는 권문 세족한테 땅을 줬어요. 땅을 공신전 뭐 이런 걸 땅을 줬어. 땅 부자야. 또 남의 땅 막 빼서. 과전법은 뭐냐면은 조선이 들어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성계가 저걸 딱 시행해버렸죠. 땅은 안 줘. 그 대신 그 땅을 주면 땅에서 나오는 수익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대신 네가. 예를 들어서 여기정한테 야, 과천에 있는 2만 평도 너 네 땅이야.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져가는 거야. 영의정 끝나면 그 땅을 반납해요. 결국 권문세족들의 토지가 다 뺏긴 거야. 주인이 아니야. 여기서 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 군사적인 그 압승 뒤에는 경제적인 게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고려를 바치던 두 기둥, 문관으로 정몽주, 무관으로 최영희가 제거되고 끝나요. 그래서 고려는 멸망했다. 이제 드디어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이성계는 목조, 익조, 도조, 이게 바뀌었나? 익조인데, 요 오탈자가 씁니다. 목조, 익조, 도조 한자인데, 다 제가 직접 치다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대조가 이양무, 이분이 삼척에 계시고 요 네 분은 함흥에, 북한에 계시죠. 그랬는데 이 이한사, 목조가 아버지 이양무를 모시고 전주에 살다가 삼척으로 가요. 왜? 아니, 무사람하고 관계를 둘러싸고
지금으로 말하면 술집에 가서 아가씨 때문에 싸운 거야. 근데 싸운 놈이 보니까 내 상전인 거야. 아, 진짜 두고두고 나를 갈구게 생겼거든. 이사 가자. 그래서 삼척으로 간 거예요. 삼척에 가서 어떻게 또 자리 잡고 잘 살았는데 그놈이 강원도지사로 오는 거야 또. 아, 또 가자 그래서 함흥으로 올라간 거야 강원도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 와중에 조금 약간 살이 붙고 뭐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을 많이 따로 그래서 뭐 단촐하게 몇 식구가 간 게 아니라 170호 한 호당 4명 4인 가족만 잡아도 몇 명이야. 그렇게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래도 벼슬을 얻고 또 원나라가 점령을 해 그 땅을. 점령은 원나라가 치고 내려온 게 아니고 쌍성, 총관부, 동령부 다 그쪽에 관리를 하던 고려에 죽일 놈이 바친 거예요. 가서 원나라에 귀구하면서.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에서도 벼슬을 받아가지고 다루가치라 그러죠. 몽고말로. 그 파견된 지역 총독 같은 사람. 그 벼슬을 받아서 대를 이어서 해고 내려왔어요. 이성계 아버지까지. 근데 이성계 아버지 때 오니까 말은 이렇게 돼 있어. 원나라의 차별 정책에 회의를 느꼈다. 물론 차별 정책이 있죠. 고려인에 대한 거. 국경 지역이니까. 근데 사실은 똑같아. 공민왕하고 사이클이 같은 거예요. 뭐냐. 아, 이제 원나라가 내리막길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를 쳐다보고 고려하고 서로 링크가 돼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겠다. 오세요. 제가 안에서 문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아는 거죠. 정세 판단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이한사, 이행리, 여기는 제대로 썼네. 목조, 익조, 도조, 한조. 그죠? 이분들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름은 다 몽골 쪽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 이성계 이름은 뭔데? 다 지운 거예요. 이성계도 함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몽골식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성계는 여진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인지 자의가 더 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성계는 울루스부카 아들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전주를 답사한 이유는 조선 왕실의 뿌리가 전주다. 그래도 거기서 이거 술집 아가씨 때문에 다투고 도망갔지만 뿌리는 거기다. 대대로 거기 살았죠. 5대조까지 이전에. 그래서 전주는 우리가 전라도 그럴 때 전주 나주가 전라도거든요. 핵심 도시가 가명이 전주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주도도 전라도예요. 그래서 전라감사가 제주도도 관리를 하는데 제주 목사한테 위임을 하죠.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주도 가면은 호남 뭐 제1로 이런 게 있어요. 제주도에. 그걸 뭐 배경을 모르면 이게 왜 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주 이씨예요. 그 이씨들이나 발상지죠. 그리고 태조 이성계 어진이 경기전에 모셔져 있는데 왕조국가에서는 국왕의 어진은 산 국왕을 대하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경단, 그 다음에 조경묘, 휴경묘고는 시조의 묘, 이건 시조의 사당묘자입니다. 사당묘. 경기전은 어진을 모셔놓은 곳, 경기전. 자, 어떻게 됐냐면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이방원 태종 때 경기전부터 지었어요. 그 이성계 어진을 모신, 물론 그때는 여러 곳에 어진이 있었어요. 다 없어지고 말았지만. 그리고 영조 때 와서 경기전 북쪽에 조경묘, 사당을 건립해라고 지시를 했는데 사당만 건립한 게 아니라 묘도 찾고 싶었어요. 시조. 우리 시조묘가 있다는데, 건지산에 있다는데 찾아보거라.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묘는 조금 놔두고 사당을 먼저 지어라. 그래서 조경묘를 지었어요. 그리고 조경묘를 짓고
야, 전주이시 시조 사당을 지었으니까 특별 과거를 보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재가 모였는데 두 성씨가 안 나왔어. 급제자에. 이씨가 우선 안 나왔어. 이런 된장. 김씨가 또 안 나왔어요. 경주 김씨. 부인이 경주 김씨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와? 두 성씨만 상대로 하니까 나오지 당연히. 2차는 두 성씨만 불러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막 자축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묘를 못 찾았는데 자꾸 상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유교 국가니까, 왕조 국가니까 묘소를 찾으셔서 막 올라오니까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하고 나서 야 다시 찾아봐. 근데 결국 못 찾으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묘가 없으면 단을 한다고 단. 단을 만드는 걸 설단이라고 그러죠. 설단. 금성대군도 단이에요. 묘가 없어. 능지처참을 해가지고. 그래서 단을 해서 조경묘도 결국은 단을 한 거예요. 실묘를 못 찾았어 끝까지. 그래서 재단을 찾고 조경단으로 해도 고종 어필로 대한 제국을 했으니까 조경단 비 해가지고 비를 건립을 했어요. 그리고 오목대, 이목대를 세워 고종 때. 그래서 오목대는 목조가 오목대는 태조가 잠시 말을 메어놓고 머물다 간노라 하는 주필유지비. 거기서 이제 이성계가 자기 종친들을 모셔놓고 잔치를 벌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목조가 살던 곳에는 유허비, 이곳이 살던 곳이다 하는 이목대와 오목대의 비석을 고종 때 다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다 고종 때 지금 된 거예요. 조경단, 이번에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전주시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시조묘인데 요 위에 동굴 같은 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 옛날에 이 울타리를 미처 못 쳤답니다, 여기에. 그래서 아무나 와서 몰래 묘를 쓰고 도망가는 적도 있대요. 그래서 실제 누가 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게 속설이야, 속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걸 발견 못 찾아서 이렇게 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서 자기 시조를 기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쭉 있고 홍살문이 있고 단이 있고 비각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은 그 문을 작은 문 4개가 있는데 들어가면 단이 있고 사방에 계단이 있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비각을 열어보면 이렇게 대한 조경단 이렇게 해가지고 경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경묘 경기전은 한 지역에 있는데 입구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하마비, 2마리 사자 또는 해태 또는 뭐 하여튼 이상한 동물 둘이 받치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2마리가 있는 거. 거기에 하마비인데 그냥 하마비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지차 개하마 여기서부터는 다 말에서 내려라 그 뜻입니다. 자빈 무등김 잠스러운 놈은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관하는 곳, 조경묘는 아까 그 시조의 사당이었죠. 같이 있습니다. 요거 사당이기 때문에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오목대와 이목대가 있는데 오목대는 5호가 아니라 오동나무 오자입니다. 이목대는 100꽃 이자고요. 그래서 이것도 고종 때 자기 선조들 바로 세우기로 그때 만든 건데 조금 솔직히 급조한 느낌도 없잖아 있죠. 오목대는 이성계가 황산대첩, 저 황산대첩이 뭐라 그랬어요? 계백자군의 황산벌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막 계백자군 황산벌 나오면 맹구가 되는 거야 이제. 황산대첩에서 남원이에요, 남원. 황산대첩, 남원 인월면 그쪽인데 외구들이
뒤에 나오나? 좀 뒤에 나오면 설명하겠습니다. 왜구들이 하여튼 몰려서 도망 다니다가 내륙으로 뭉쳐서 다니다가 마지막 깨진 곳이 이성계한테 황산대첩에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성계가 서울로, 그때 서울이 어디예요? 개성이에요, 아직. 개성으로 돌아가면서 전주에 들려서 전주 이실 종친들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인 곳이 바로 오목대. 거기서 대풍가라는 한고조 유방이 나라를 세우려는 야심을 품었던 그 문장을 똑같이 읊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 사람이 지금 고려를 엎으려고 하는구나를 눈치를 채요. 그래서 정몽주는 걱정되네 그런 시를 또 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내용은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중에 고종이 아까 얘기한 대로 태조 고왕제가 주필유지비 잠시 머물던 것이다. 있고 이목대는 그 4대조 목조 이한사가 아버지 5대조를 모시고 살던 터. 그래서 목조대왕 구고 옛날 살던 곳 유지비. 근데 그곳에 철도가 나면서 옮기고 다시 철도는 폐선이 됐는데 지금은 큰 신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위치를 옮겼어요. 그래서 현재 이목대에 가면 그 비석과 함께 옮겼다는 비석도 같이 있어요. 두 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가면 풍패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풍패. 전주성이 한번 크게 화재가 나서 다시 지었는데 그때 동서남북 문 중에서 남문을 풍남문이라고 그래요. 서문을 폐서문, 풍패를 살린 거예요. 북문하고 동문은 관계없는 일이냐? 근데 이 풍패는 뭐냐? 유방의 고향이 풍현, 폐현이에요. 그래서 풍패라 하면 나라를 세운 시작한 군왕의 출신지 이꼬로 풍패. 전주도 풍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주 객사에 가면 풍패지관이라고 써 있는데 우선 1번 이걸 못 읽어. 뭐지? 진짜는 대충 알아. 근데 얘를 몰라. 풍패지관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객사가? 객사인데? 객사라고 설명을 다 돼 있죠. 풍패지관이고. 읽으면 또 풍패가 뭔지를 몰라. 한자는 득음, 음을 알아야 되고 2번 해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문, 풍남문. 지금은 남문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4개 문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풍패지관을 크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갔던 삼척에는 5대조 이분은 이제 왕으로 추대를 못했죠. 그래서 그냥 양무장군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준경룡, 그 다음에 그 부인 이신을 좀 떨어진 곳에 영경룡 2개. 이것도 고종 때 그 전부터 찾았어요. 근데 찾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여기는 배구 금관의 전설이 있다. 여러분들 제가 낱장으로 나눠진 자료 있죠. 낱장 자료. 낱장 자료 맨 뒤에 보면 관자가 잘못 오탈자. 신라 금관에 금관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거 오탈자입니다. 이거는 관. 죽은 사람 넣는 관인데 거기 맨 끝에 보면 그죠? 쓰는 금관이 돼 있어. 뭐 잘못 오탈자구나. 그 뒤 전량에 못 찾았답니다. 벌써 연락 왔을 텐데. 자, 여기는 이제 그 대구 금관의 전설 뭐냐 하면 4대조가 그렇게 싸우고 도망갔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 거기서 5대조가. 그래서 묘를 어떻게 써야 되나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갑자기 탁 나타난 스님하고 동자승이 자기는 신경도 안 쓰고 둘이 말을 주고받는데 야 여기다가 묘자리를 쓰면 그리고 소 100마리를 잡아서 제사 지내고 황금관으로 묘를 쓰면 5대조 지나면 왕이 되는 자리인데 그럼 물어보려니까 확 사라졌어요. 어떡하지? 이러다가 할 수 없이 소 100마리는 이 글자의 유희죠. 백자를 흰백자로 백소잖아요. 결국 흰소 한 마리로 대치를 하고 금관은
금으로 못하니까 귀리가 금색이랍니다. 그래서 귀리로 싸가지고 했다는 전설이 대구 금관의 전설. 그게 바로 저 5대조 준경묘예요. 준경묘의 전설. 그래서 5대가 내려가서 이성계가 왕이 됐다는. 근데 임진왜란 전까지는 사실 전주보다는 함흥을 더 중요시했대요. 함흥. 그래서 함흥은 풍패지향이라고 하고, 정성강이 성강정철이 강원도 관찰사에 갔거든요. 그래서 관동별곡 막 이런 거 지었잖아요. 5대조 묘를 찾으려고 보고를 해. 조정에다가 뭐 약간 의심이 갑니다. 약간 여기서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정에서 관심이 없어. 원래 유교는 다 4대조까지만 해요. 5대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종선가에도 종갓집에도 가면 사당이 있거든요. 가묘라고 그러죠. 가묘. 집가자 사당묘자. 종가에는 집마다 사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4분만 모신다고. 4대만. 그리고 여기 종선이 죽으면 이 양반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밀어내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또 4만 모시는 거예요. 5대는 안 모셔. 궁궐도 그랬어요. 그래서 5대조는 신경을 안 썼어. 그랬는데 양란은 뭐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말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났더니 이제 족보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국이. 그리고 자기 선조들 묘소를 막 실전된 묘소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실은 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주에 조경단도 세우고 삼척에도 5대조가 있다는데 찾아봐라 그랬더니 근거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 상품을 좀 걸고 신청해라 그랬더니 허위 제보가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려.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역시 여기도 고종 때 가서 영경묘, 중경묘를 세우고 홍살문 세우고 막 제사를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근거가 없다는 설이 있어요. 지석 하나 나온 게 없거든. 그러니까 뭐 따질 수가 없죠. 근데 임금이 해놨으니까. 그리고 가던 길에 바로 이 미인송을 만났죠. 우리가 120살 지금. 그때 당시에 95살 젊은 미인송. 누구냐? 그 보은의 속리산에 있는 그 정의품송이 그 나무가 아깝다. 씨앗을 받아두자. 종자를 받아두자. 그러면 배피를 찾자. 전국의 소나무 숲을 뒤져서 가장 잘생긴 소나무를 찾았어. 당첨. 여기서 양쪽을 맺어주자. 그 2001년도에 그 산림청장이 주례를 쓰고 보훈군수하고 삼척시장이 자기들이 쓰기 민망하니까 그 동네 사는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둘을 대리로 내세서 결혼식까지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무 그걸 받아서 후계목이 지금 여러 군데 있어요. 이름이 장자목이에요. 장자목. 남산공원에도 있어요. 장자목. 어디 가서 장자목 이게 팻말이 있으면 이 자손인지 아시면 돼. 장자가 뭐 큰아들이잖아. 큰아들. 장자목. 일제에 있어요. 장자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난리가 났다 그랬죠. 제가. 왜? 정의품송에 본부인이 있었다고. 어디 새서방에 새부인 이게 정의품송인데 멀지 않은 곳에 정부인송이 있어요. 서울리 소나무 600살, 400살, 100살 이렇게 돼요. 젊은 쪽으로 간 거야. 이 동네가 난리가 나요. 머리띠 두르고 본부인 두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정의품이나 정부인송이에요. 정일품이면 정경부인송이 되는 거죠. 좀 뭐 에피소드지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중경으로 들어가면서 저 나무를 찾아보고 지금도 진짜 멋지게 뻗어 있어요. 그렇게 했던 목조, 익조, 도조, 환조 8분을 다 왕으로 올렸잖아요. 왕으로 올려가지고 함흥 지역 일대에 능, 그래서 이게 북도 8능이라고 그래요. 고려 때 공민왕이 현정능 이런 2개씩 가졌듯이 이 4대조도
다 이름을 각각 가졌어요. 남자는 여자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가볼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저기서 퍼온 사진만, 그래서 목조는 같이 계셔요. 두 개가. 그런데 이름은 덕릉, 안릉 이렇게 돼 있어요. 함경남도 영광군의 부인은 효공왕후. 여기저기 이렇게 뭐 위키 백과에도 있고 막 좀 북한 고려 왕릉 제가 사진첩이 있거든요. 거기 좀 읽고 있어요. 거의 뭐 저기 비슷하죠. 능제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조. 익조는 지릉인데 혼자 있어요. 혼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떨어져 있어요. 무인석 있고 문인석 있고 장명등 있고 뭐. 할머니는 사진이 없어. 사진 없음.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목조, 익조, 도조. 도조는 의릉, 부인은 술릉. 술릉은 사진이 없고 의릉만 이렇게 사진이 정자각하고 왕릉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런지는 알 수 없어요. 이거 옛날 사진이라 북한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자춘, 환조. 여긴 쌍릉으로 정릉하고 활은 두 분이 이렇게 봉분이 두 개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도비인지 거북이 이렇게 큰 모습이 돼 있고 정자가 있고 아마 요거 수락관 같죠? 요거. 재밌는 거는 이성계 족보가 목조, 익조, 도조 어떻게 다 내려왔어요. 환조까지. 근데 환조가 이성계 아버지가 둘째야. 형이 있어. 그럼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도조에서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여기서 받을 때 형은 없고 조카가 어린 거야. 그래서 너가 크면 돌려줄게 뭐 그랬는데 나중에 안 돌려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고는 이 이자춘의 부인이 셋인데 각각 하나씩 있는데 이성계는 최 씨한테서 난 둘째고 사실 형이 있어. 그리고 형 이성계 동생 이렇게 있는데 이 형은 5년형이에요. 5년. 근데 이성계를 지금은 그냥 넘버원으로 치죠. 지금은. 그래서 외구하고 싸우고 요동 올라가서 위화도까지 갈 때는 같이 갔어요. 형도. 근데 위화도 회구는 나는 반대다 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끝까지 고려의 충신으로 남겠다. 그래서 절명시 시 한 수를 유서로 남기고 자결해요. 문익점의 사이야. 우리 문쌤의 어떻게 연결이 되냐. 문쌤 할아버지의 사이네. 그리고 동생 의안대군은 요거는 남양주에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에. 그래서 여기서 또 눈여겨볼 거는 그때는 본부이 아니어도 다 대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계 형제는 다 대군이야. 의안대군 뭐 이렇게 다. 그 뒤로는 절대 대군 소리 못합니다. 대자 빠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지란 여기는 의형제죠. 그리고 이천계가 있었는데 이 형한테 큰아버지한테 양자를 줬다는 설이 있어요. 조금 약간 그래 뭐 줘야 될 걸 안 주고 끝까지 차지한 느낌 그런 게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어쨌든 그 오대조에 이어서 고려사에 등장을 했는데 이성계는 아까 옛대로 이자춘의 이남 형은 이제 안 치는 거지. 그리고 이 성계는 왕이 되면서 이 단으로 바꿔요. 그래서 27명 왕 중에서 그냥 왕이 되기 전에 이름 사대부 쪽에 있던 이름 그냥 쓴 사람은 이방원이 하나예요. 이방원이는 야 나더러 나 그냥 이름 바꾸지 마라 그랬대. 그리고 세 글자 이름은 단종 하나야. 이홍이. 나머지는 다 한 글자. 그리고 잘 쓰지 않는 글자. 그래야 백성들이 안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임금의 이름은 못 쓰거든요. 이단. 이때는 호도 있어. 임금도 송헌. 그리고 임금이 된 나이가 57세. 가장 늦은 나이 많은 임금이 된 거죠. 즉위할 때.
27명이 13명이 10대 때 왕이 됐어요. 12살 왕이 됐어요. 그리고 6년 7개월, 약 7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물려주고 상왕, 또 물려주고 태상왕 이렇게 올라가고 나중에 74세로 돌아가시죠. 이성계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공민왕하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할 때니 이자춘 너는 안에서 치고 나와라. 알겠습니다. 그 쌍성 총관부를 99년 만에 고려가 찾아왔다. 그때 이성계 나이 20살에 아버지랑 같이 다니면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성계가 뛰어난 공을 세워서 아버지가 대중대부사복경이라는 저도 잘 모르는 아무튼 고려 벼슬을 받아서 서울로 함흥에서 개경으로 올라간 거예요. 밀약 촌에서 서울로 가죠. 그래서 이성계가 경초 서울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자춘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성계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죠. 쭉 이어받던 자리. 그리고 반란도 진압을 하고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공민왕이 안동까지 밀렸다가 다시 들어와서 개경을 되찾을 때 이성계가 아주 선두에 서서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나하추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그 이상한 그 침략군하고 같은 성격인데 저기도 다 그 폐장병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그러니까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있는 주 세력에 밀린 젠탈 세력에 밀려나 그럼 대략 이쪽 요동 쪽에서 여기도 막 몇만에서 10만 막 이렇게 가지고 있어 실제로. 그리고 여기 고려가 있단 말이에요. 고려가 그놈 중에 하나가 또 나하추예요. 이 나하추가 고려가 여기 동명부 쌍성총관부 여기가 원나라 총독부 같이 되는데 일로 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모르는 우리가 이런 거 잘 몰라. 역사에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이 나하추도 그래요. 그거를 격퇴했죠 이성계가. 그래서 이성계가 27에 동북면 병마사 이쪽에 동북면 병마사의 지위를 받아요. 그리고 더 큰 거는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제가 앞에 고려사에서 얘기했는데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하잖아요.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하니까 친원 세력이 갈 데가 없어요. 누구? 기철, 기황후의 오빠. 원나라 기황후의 오빠가 기철이가 세력을 잡고 있는데 이게 제거했거든요. 그 원나라에서 기황후가 보니까 안 되겠어. 그 원나라에서 또 저기 중간에 여기 뭐가 있다 했어. 항상 제가 요동왕이 있다, 심양왕이 있다 했죠. 고려에. 고려왕, 심양왕 두 개를 막 얘네들이 운영한다고. 그 저 더 큰 군을 왕이라고 해놓고 군사 2만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고려를 쳐라. 공민왕을 쳐라 이거지. 저는 우리 원남에 반기를 들었다. 그걸 또 다 막아내요. 이성계하고 최영희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성계 합니다. 그리고 만주까지 치고 올라가고 왜구 토벌에 아주 나섰죠. 왜구 토벌. 그때 왜구는 남해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서해안에 막 북한의 지역까지 얼마나 왜구가 끓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친 최후의 전투를 크게 설명해. 황산대첩이 아까 남원이라고 했잖아요. 남원. 이거 하기 전에 진포대첩이 먼저 벌어져요. 진포대첩. 진포는 지금의 군산입니다. 군산대첩은 최무선이 세계 최초로 화약을 써서 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500척이 기록에 왜구가 500척을 타고 와가지고 이걸 다 배를 묶어놓고 이제 이 해적들이 육지로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고려는 100척을 가지고 왔대요. 이거 물리치러. 야, 100척이니까 우스운 거야. 근데 여기에는 화약을 실은 화포가 있었어. 얘네들은 전쟁이 내려와서 육박전을 하는 거예요. 총칼로. 근데 여기는 포를 쓰는, 화약을 우리가 자체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로 때려가지고 묶어놨으니까 더 도망도 못 가.
몇 대만 불나면 이게 다 불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배를 이룬 왜구들이 다 3, 4, 5 모여서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모여서 내륙을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에 있다 막 정보가 올라가. 그래서 이성계가 내려가서 마지막 두 번째 이 병력들하고 결전을 치른 곳이 황산대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기고 올라가면서 전주에서 아까 오목대에서 파티를 한 거지. 그래서 지금 군산에 가면 진포 대첩비가 있어요. 군산 앞바다에. 그 스토리를 쭉 알아야 그 이해가 쉬운데 지금 이성계의 등장과 이성계가 권력을 손에 쥐기까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수문화시중, 문화시중이 넘버1 임금 빼고 그 다음 넘버2가 수문화시중까지 올라가요. 문화시중이 최영이야. 이성계가 수문화시중 넥스트야.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한 여동정벌 위화도 해군까지 마침내 구태타를 하는 거죠. 위화도 해군은 그 명나라가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땅 우리 땅이다 내 나라 이럴 바에는 첩벌이다 해서 올라가다가 위화도를 요 중국 가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위화도에서 돌려서 4대 불가도를 내렸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지금 때가 농사철이라 다 농업국가잖아요. 옛날에는 그 병력을 몇만 그때 5만이 갔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기허 외성 이건 뭐냐 이쪽으로 다 5만이 올라가면 뒤에가 비면은 외부가 더 기승을 부릴 거다. 문제는 군사적으로 날씨가 덥고 장마철에 이 활 우리가 화려한 민족인데 악교가 풀어지면 활을 못 쓴다. 그리고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해군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갔어요. 내려갈 때는 무지 빨리 내려갔어요. 개성까지. 그래가지고 개성에서 전투를 언제 6월 1일에 개경 도착해서 6월 3일에 붙었죠. 이제 개경 한낮 최영 체포 수원으로 보냈다가 죽였나? 바로 죽였나? 아무튼 최영이를 죽이면서 이성계가 울었다 그럽니다. 이 일은 내 본의가 아니다. 잘 가십시오. 그리고 죽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을 이제 고려는 완전히 제거가 됐고 위화도 해군하고 나서 최영 제거했지 우왕을 빼버리고 창왕을 옹립할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설쳤다고 했어요. 조민수가 좌장군이고 이성계가 우장군이야. 서열은 조민수가 높아. 조민수가 공양왕 후기하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이성계가 마음에 없는 창왕을 즉위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민수도 제거되고 창왕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폐가 입진,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워라. 그래서 공양왕을 세웠죠. 그리고 공양왕으로 하고 우왕, 창왕을 다 죽이게 하고 결국은 아까 과정법으로 경제를 확 바꾸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사람만 먹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정몽주를 제거하고 공양왕을 폐위하고 이성계가 7월 17일 날 즉위했는데 개천절이 7월 17일, 제헌절이 7월 17일인 건 아무 관계없다. 우연의 일치다. 어디 가서 그 얘기하면은 저한테 댓글이요. 그리고 92년에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이때는 고려 35대 왕이야. 아직 이성계가. 왜? 그 다음 해에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어. 그리고 공양왕도 결국은 유배벌에서 죽이고 한양으로 천도를 하죠. 물론 정종이 다시 개경으로 또 태종이 다시 한양으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최초 한양 천도는 이성계의 강력한 뜻입니다. 조선의 건국 이념, 사대교린,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은 잘 관리를 하자. 외나라 이런 거, 외국 이런 거. 숭유배불, 숭유업불 뭐 같은 얘기입니다. 유교를 순상하고 불교를 배척하자. 농업국가죠. 그때는 농번이 최고예요. 왕씨 일가를 설에 의하면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겠다 다 모여라 그래서 배를 태우고 바다로 내보내서 배를 구멍을 냈다. 그걸 다 수장시켰다.
눈치채고 아무래도 저놈들이 우리를 잘해줄 리가 없어. 그래서 안 나간 왕씨들은 살아남아서 성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옆에 닫으면 전씨가 되고 뚜껑 씌우면 전씨가 되고 점 찍으면 옥씨가 되고 여기 전씨 있어요 우리? 어디 전씨야? 자기 왕실지도 몰라 옛날. 그치? 네. 아무튼 이게 설입니다. 그 다음에 김씨들이 그때까지는 다 금씨였어요. 이성계가 금씨는 앞으로 김으로 불러라. 왜? 이씨는 나무인데 김씨는 쇠예요. 세금자라고 그러잖아. 이씨는 18자식이잖아. 그래서 나무라 우리가 쇠에 밀린다는 거예요. 동양오행 이씨는 나무목자잖아. 나무목자거든요. 이씨는. 그럼 세금자는 김씨는 세금이니까 쇠가 이기죠 나무를. 그러니까 너는 김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음식이 김이야. 우리가 먹는. 싫어요 이거. 김씨가 만들어서 김입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민심이 되겠잖아. 개성 여인네들이 이성계가 얼마나 싫겠어. 그래서 뒷간을 서각이라고. 이건 뭐냐면 이성계가 이제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다고 또 유교 사상을 막 높이 사고 불교는 안 돼 그러고 막 학자들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그 서각 서책을 보관하는 집, 야 네가 서각이면 우리 집 뒷간이 서각이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만두소 고기 다질 때 그 돼지고기를 성게육이라고 해요. 그게 마치 사육신 뒤에 신숙주 나물, 숙주나물이라고 하듯이 민심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려의 충신이지 조선에 안 나가겠다고 한 72명의 성인들은 두문동에서 안 나오는 거를 이방원이가 불을 질러서 다 타죽었죠. 두문 물출이 여기서 나옵니다. 작은 두문동이 있죠. 태백시 가는데 황희는 나왔어요. 너는 가서 그래도 공무원이 되라. 그래가지고 조선 조정에 나온 사람. 그래서 결국 조선의 건국은 누가 세웠느냐. 물론 이성계 무장으로서 세웠지만 그 설계는 다 정도전이 했다. 그 무학대사 얘기를 많이 하고 또는 무학대사가 실제로 하면 없다 뭐 이런 반론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성계의 족적에는 무학대사가 계속 묻어있죠. 퇴직 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렇게 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려 당시에는 주변 세대, 아웃사이더예요. 인사이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고려 말이 되면 친원파와 친명파가 대립을 하는 가운데 결국은 친명파가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기씨 가문들, 기왕후 일족들 다 이게. 그리고 최영 장군은 훈구세, 이미 기득권, 중앙 센터포드가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성계는 함흥에서 크게 떠오르는 변방 세력인데 개혁을 이 훈구 안 된다. 지금 시스템 안 된다. 정몽주는 개혁하자고 했어요. 근데 정도전에는 엎읍시다. 결국 이런 반론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으로 조선을 세웠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됐을 때만 해도 그냥 고려예요. 고려. 그리고 시스템도 다 고려 시스템 우선 하루아침에 못 바꾸잖아. 그리고 명나라의 주원장한테 조선 화령 2개를 보내가지고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하오리까? 조선을 해라. 그래서 국호가 조선으로 해서 그걸 받아온 게 한상질. 이게 그 한명회의 할아버지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93년 2월 15일부터는 고려가 아니고 조선이 된 거예요. 조선. 근데 여기 숨겨진 스토리가 있죠. 옥세를 받아오다가 이걸 서해 바다에 빠뜨렸어요. 빠뜨렸는데 그걸 또 고려가 삼켰어. 그러니까 조정에서 이걸 찾아오라고 방을 붙여가지고 이거 찾으러 5만 사람들이 다 동원된 거잖아. 가장 큰 게 해적 경호가 여기서 나와요. 이거.
이게 870만, 1000만을 못 때렸어. 이게 우리 아들은 여기서 조감독을 했거든. 여기 우리 손자. 얘가 돌 때 출연한 거야. 얘가 지금 출연작이 4편이야 지금. 첫 출연이 여기가 뭐냐? 이 휩쓸고 간 폐허에서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깐난 애기와 조금 큰 여자예요. 얘는 촬영 감독 딸. 얘는 조감독 아들. 50만 원 받았어요, 출연료. 근데 출연은 고맙다고 밥 사는데 100만 원 들었어요. 간단한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얘가 몇 살인데? 이거 돌제비 때. 지금 중학교 2학년. 이 촬영한 거 있어요. 요거 촬영장을 찍은 거야. 촬영장 누가? 제 어머니. 거기 갔다가 놓자마자 우는 거야. 애비가 갖다 놨어. 근데 저기서 쟤는 울어야 되는 거야, 상황이. 엄마가 죽은 걸로 지금. 제가 아마 무의식 중에 저때 공포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돌 되기 전에 데뷔한 영화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건 뭐냐 우스갯소리로 제가 해적 영화가 마침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고려의 멸망, 조선의 건국을 장황하게 4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태정, 태세, 분단대로 조선왕조 500년을 이렇게 다 순서대로, 그죠? 지금 여기 핫하잖아요, 지금 핫. 그래서 뜨겁게 해놨어.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호현, 숙경령, 정순원, 철로. 요거를 100년 단위로 끊어서 외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걸 외우려고 이제 저거 그 100년 단위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역사를 가는 거를 편년체라고 합니다. 편년체. 우리가 공부도 편년체로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장 보편적인 역사 기록 방법이에요.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거고, 기전체 같은 거는 역사서가 다 편년체로 된 게 아니고, 우리 삼국유사나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충신열전, 무슨 전 뭐 이렇게 따로 돼 있거든. 그렇게 파트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끝날 때까지 편년체로, 그래서 대한제국 고종은 앞으로 연말이나 내년이나 가야 만날 것이다. 국수공은 한참 뒤에 만날 것이다. 어제 봤던 건데 요거 이제 기록 때문에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대단한 기록이 있어서 우리가 조선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또 저도 궁금하면 지금 한글화 돼 있고 요거 데이터베이스 돼 있어가지고 조선왕조실록 치고 들어가서 뭐 치면 다 나오거든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종까지 철고순인데 고종, 순종은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가 손을 댔어요. 이거 안 돼. 기록은 있지만 그냥 놔둬. 그래서 철종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내용들이다.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사. 그걸 보면 누구한테 뭐 콩을 몇 말 줬다까지 다 써 있으니까. 그래서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 뒤 걸 먼저 보겠습니다. 실록, 사고, 실록을 창고에 보관한 시스템이 241542. 처음에는 2군데 있었어요. 조선 초기에는 고려 때 하던 스타일 그대로
고려가 내사고 외사고 두 군데 있었거든. 조선도 내사고 외사고 두 군데. 그래서 한양에 춘추관에 하나, 충주에 하나 두 군데. 그랬다가 세종 때 전라도, 전주, 경상도, 송주 두 군데가 추가돼서 4사고가 돼요. 그래서 2에서 4가 된 거야. 요때까지는 손으로 섰어요. 손으로. 그러다가 세종 때부터는 네 군데가 되니까 찍어, 인쇄로 찍어 내부를 그렇게 해서 이제 찍는 중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터졌어. 선조 때죠. 다 불타고 전주권만 살아남았어요. 우리 지난번에 가서 본 전주 사고. 이것도 그냥 내장산으로 옮겼다 이렇게 단순히 아니고 사실은 내장산, 해주, 강화도, 묘양산 엄청 안 뺏기고 살아남으려고 근데 그냥 통상 내장산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내장산에 내장산만 보지 말고 한 30분 들어가면 용굴이 있어요. 용굴 은저감인가? 무슨 암자 밑에 굴 그 보관한 굴 지금 철다리 잘 나눠가지고 올라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주께 살아남았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쟁이 끝나자 다시 내부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메이크 5 5개가 되는 거야. 5개가 돼. 근데 4개를 더 만드는데 전쟁 뒤라 돈이 부족해서 한 분은 이제 살아남은 전주 거 있죠. 4부를 더 만드는데 3부는 새로 만들었어. 한 분은 이걸 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 편집하고 교정하는 게 한 부가 생겨요. 그게 이거야. 그래서 전주거 하나, 새로 만든 거 3개, 교정본 하나, 그래서 5부가 되는데 이게 오대산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어제 갔던 오대산분이 이 짜집기본이에요. 짜집기본. 그래서 5부를 만들어 가지고 강화도 만이산, 태백산, 노양산, 오대산 이렇게 설치했는데 요양산께 적산산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만이산께 정족산 지금 전등산 있는 5월달에 가서 볼 거죠. 그렇게 5 군데가 됐는데 먼저 이괄에 나는 춘추관께 먼저 불타버려요. 그래서 다시 넷으로 줄어. 그래서 넷이 어찌어찌 위치는 좀 옮기면서 일제 때까지 왔는데 또 일제가 손을 대는 거예요. 일제가 다 모았어.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쪼물딱거리다가 오대산에 있던 거는 동해안으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보내서 동경 제국대학으로 갔는데 관동 대지 때 홀랑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아웃.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서울에 있는 거 아웃. 이괄의 난해. 오대산 거 아웃. 3개 남았는데 3개 중에 2개는 경성 제국대학에 있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니까 서울대학교가 받았죠. 그 2개를 같이 놓으면 불안하니까 하나 서울대학에 하나는 부산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렇게 분리해서 2개가 있고 요양산에 있다가 무주 적산산으로 내려간 거를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창경원 그 서장고에 놔뒀었는데 그걸 북한이 6.25 때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조선왕조실록 한글 화작업은 우리보다 먼저 했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앞에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 불타고 4개 남았는데 이괄에 난 때 불타고 4개 남은 것 중에서 정족산, 태백산 요것은 일제가 경성 제국대로 왔다가 서울대표에 왔다가 분리했다. 부산으로. 오대산 거는 일본으로 갔는데 다 불타는데 그래서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있어. 뭐가? 빌려가고 안 갚은 놈들이 있는 거예요. 책을. 그 책을 빌려가서 안 갚은 거 욕하면 안 돼. 그게 살아남았다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75책이 남았는데 요 단위 책은 지금의 권위로 보면 됩니다. 75책이 어떻게 됐냐면은 24책은 아직 해방되기 전에 일제니까 조선총독부가 서울로 갖다 놨어요. 한양으로. 응? 그리고 27을. 그리고 47은 일본에서 찾았어요. 다시 추가로. 근데 이거는 해방 후에 반환, 교섭으로 반환이 됐어. 최근에. 그리고 한 책이 어떻게 경매에 나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경매에서 구매를 했어.
그래서 모두 75책이 오대산본이 살아남았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서울의 고궁박물관에 갖다 놨더니 오대산 주민들하고 월정사 스님들이 전부 머리띠를 메고 뭐라고 제자리 갖다 놔라. 그래가지고 막 밀당을 하다가 결국은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조선왕조 실록박물관 국립입니다. 국립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실록각이 사고가 5개가 있는데 여기 어제 본 오대산 사고, 지난번에 본 전주 사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갈 정족산, 전등사, 그리고 오늘 무주 적산산에 있고 태백산은 지금 없어요. 5개 중에서 태백산만 없고 나머지는 다 복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한 번씩 다녀보고 제가 얘기한 것 쭉 사고의 스토리도 알면 대단히 유식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앉혀놓고 설명해봐 다 감탄하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풀이 없는 날